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요,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반세기 한국 영화계를 굳건히 지킨 최고의 스타시죠. 배우 안성기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DJ를 하냐고. 아니, 내가 가면 영월 방송국 직원애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하여간 매니저 잘못 만났고 별걸 다 해요, 별걸. 아, 내가 그렇게 똥치하고 싶어? 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칠 수십 번이나 했어, 임마. 자, 1월 1일이 내일인데 내일이 또 생신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아마 오늘 그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안성기 씨가 어제 오후 정도에 어떤 음식을 좀 섭취를 하시다가 목에 걸려서 쓰러지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예.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이제 자택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또 너무 놀란 것이 그 옮길 당시만 해도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더욱더 이제 안타깝기도 한 것은 내일이 1월 1일 안성기 씨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가족들 또 그 측근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경과 지켜보면서 더 빨리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지켜보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안성기 씨 정말 내일 행복한 생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성기 선생님이 앞서 혈액암을 또 진단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안성기 씨는요, 2019년도에 혈액암을 진단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적 관찰 중 또 재발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특히 지난 20일에는 안성기 배우의 첫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는데 그랬군요. 이 회고전에도 사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까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셨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도 이 안성기 씨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안성기 선생님의 투병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놀라셨던 거는 그 반세기 연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관리에 워낙 철저했던 그런 이미지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저 안성기 씨 지금 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암투병 이전에 보면 안성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30분 트레드밀도 걷고 나머지 30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정말 그러면서 컨디션도 좋고 많이 회복했다. 이제 투병 생활할 때도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 이전에도 굉장히 건강관리 철저했다는 건데요. 지금 라디오스타 영화가 지금 나가고 있지만 저 기억나는 것이 실미도도 그렇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액션씬 소화하면서 그것은 정말 얼마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고 그걸 보여주는 또 영화의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건강관리뿐 아니라 아마 그렇게 반세기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사건, 사고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 네. 또 자기 주변 생활 관리 이런 것도 모든 게 철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편찮고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활동에 마지막으로 나선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영화계의 존재감이 크셨다 보니까 이 빈자리를 좀 그리워하고 또 응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영화배우 박종훈 씨만큼 사실은 안성기 씨에 대해서 애틋한 그런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4편의 영화에 딱 출연했는데 그 4편 모두 대한민국 영화사의 흥행과 그다음에 작품성 모두 다 거머쥔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4일 지금 박종훈 씨가 책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 책 출판 기념회에서도 안성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성기 선배이자 스승이자 친구이자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찾아뵌 지 1년이 넘었다.
근데 본인과 직접적으로 문자나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족분들과 연락하면서 근황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슬프다 하면서 지난달에 이 박종훈 씨로부터 안성기 씨의 병세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 배우 윤석화 선생님도요. 그 생전에 저희 채널에 또 출연을 하셔서 이렇게 안성기 씨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안성기 배우 같은 경우에도 혈액암 투병 소식을 알려왔는데도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저게 스타들이 짊어져야 할 어떤 무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안성기 형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도 아픈데 안 아픈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장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임재 변호사 영화계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안성기 선생님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그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해서 힘을 보태셨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투병 중에도 여러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2023년도에 부천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하신 모습 확인이 되고요. 특히 2022년도 대종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시면서 반드시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 재기의 그런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요 후배들의 행사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요. 2023년도에도 손숙 선생님 공연 토카타에서 후배들과 함께 다정하게 그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연극 토카타를 이제 후배 배우 정경순 씨와 김혜수 씨와 함께 관람을 하면서 언제나 후배들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려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의 길을 함께하는 후배들을 온 마음으로 응원했던 선배였던 만큼 자 그런 선배 안성기 씨를 한 후배는 이렇게 반추했습니다. 제가 풍선이라면 안성기 선배님이 날아가는 풍선에 끈에 돌을 매달아 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 전에 이제 선배님한테 그랬죠. 제가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좀 힘이 없으시기에 아주 가녀리게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데 그냥 마음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꼭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 누구나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달이 내는 돈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내서 결국 공단이 아예 실명까지 공개해버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신은경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공개가 됐어요. 이제 대체 얼마를 안 내고 버틴 거예요?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요, 7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누적된 그 체납액이 9,517만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한두 번 체납했다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1,000만 원 이상 연체가 되고 몇 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지, 사전에 알림으로써 또 바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도 거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1년까지 78개월가량 체납이 됐고요. 요즘 무리를 일으켜서 자숙하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9개월간 약 2,884만 원의 체납이 있어서 이번에 명단 공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명단이 나왔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신은경 씨가 이남희 기자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인가요? 이때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제 8억 원 가량을 안 내서 이거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는 여기도 올랐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 15년 이 무렵이 정말 신은경 씨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 소속사 대표한테 뭐 고발을 당하면서 뭔가 빚 문제가 불거지고 전 남편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빚에 오르고 뭐 그 아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정말 이렇게 내지 않았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당시에 신은경 씨가 그 중에서도 세금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다.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억 세금 다 납부를 못해가지고요. 네. 2018년에 회생 절차까지 신청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은경 씨가 이렇게 계속 세금 미납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사례만이 아니고 이제 좀 쌓여왔던 이슈였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눈길을 끌었던 거는 과거에 이제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생활고를 털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신은경 씨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40대가 넘어서 생활고로 참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배 배우 박원숙 씨가 연락을 해와서 집으로 오라 하더니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서 손에 직접 쥐어주셨는데 그 돈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뭐 이혼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신은경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이 영화계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였고 이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최근까지 그 드라마에 얼마 전에도 나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보료 체납은 어쨌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뭐냐면 갑작스럽게 빚을 질 수도 있어요. 네. 채무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나 그 과정을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0년이나 넘게 지금 건보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를 바라보는데 지금 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 이상민 씨 아시죠? 이상민 씨요? 예. 가수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끌다가 20여 년 전에 69억 원을 지금 빚을 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그때 당시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빚을 방송하면서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대중들이 지켜보면서 이게 당장 채무를 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상민 씨의 소식은 여러모로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예계 소식이 우리 사회를 또 바꾼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랫동안 남편 곁을 지키면서 끙끙 앓았던 아내가 남편이 나라를 바꿨다 이러면서 환호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방송인 박송 씨의 아내의 얘기입니다. 아니, 나라를 바꿨다니 이게 무슨 얘기죠? 뭐냐면 이제 친족 사이에서 뭔가 뭐 형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럴 때도 이제 법상으로는 친족상에서 재산 범죄는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 형법상 친족상 도래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련히 보도하는 기사를 그 박송 씨 아내가 공유하면서 챗 GPT와 나눈 대화까지 함께 공유한 거예요. 챗 GPT가 뭐라고 했냐? 이번에 이 친족상 도래 규정이 폐지된 걸 놓고는 이게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다. 챗 GPT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도로? 지금 보이는 네. 것처럼. 그래서 이걸 공유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면서 감격적이다. 감격하는 메시지를 SNS에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래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부모나 자식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제 횡령 같은 무슨 뭐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이거를 처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다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규정인데요. 네.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아이가 뭐 어른도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왔다고 할 때 지금 이전의 친족상도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아예 바로 면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간,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 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가족 간에 해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횡령, 사기, 절도 이런 범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제는 고소가 있다면, 즉 내가 처벌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의 규정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나 방송에 우리가 박송 씨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박세리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유명인들이 가족 분쟁에 얽히기 시작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반향이 크게 일어서 여론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도 사실은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어떤 가치 또는 상식의 변화에 맞춰서 판단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느껴집니다. 박세리 씨가 눈물을 머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부친이 삼소 위조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재산상으로 얼만큼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박수홍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형, 매니저였던 친형이 박수홍 씨의 어떤 재산을 아예 고의적으로 횡령한 과정 속에서 또 부친이 자신이 그랬다라고 도리어 나서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박수홍 씨의 친형의 지금 이 형 부형에 그러니까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1심에서는 박수홍 씨 친형이 징역 2년이었고 그 배우자 박수홍 씨한테는 형수였죠. 무죄였는데 네. 2심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움직였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을 했고 형수인 친형의 부인은 징역 무죄였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지 없이 변명에 일관하고 어떤 이 도덕적 해이에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구형량이 늘어난 것을 재판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가족과 이제 분쟁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눈물을 머금어야 했던 공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되게 바보가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커졌던 것 같고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저한테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박송 씨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기다렸던 법도 개정이 되고요. 아니 얼마 전에 또 희소식에 들려왔던 게 애지중지하는 딸 돌잔치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좀 늦게 나온 편이어서 얼마나 기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10월 달에 돌잔치를 했는데 그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됐거든요. 워낙 이 딸 제이 양이 끼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모았고요. 보면은 박수홍 씨랑 정말 가까운 뭐 방송인 박경림 씨가 네. 축하 노래도 부르고 정말 뭐 최지우 씨라든지 뭐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돌잡이에서 뭐 잡았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잡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뭐 트로피, 악보, 판사봉, 마이크실 뭘 잡았을까요? 뭘 잡았어요? 바로 예. 박송 씨가 원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하, 아빠의 네.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때도 그 돌잔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쁘게 잘 키웠다. 키우겠다면서 박송 씨도 아주 기뻐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론이 바꾼 법 개정 소식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청문회 얘기입니다. 아나무인 적반하장 동문서답.
자,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서 나오는 외국인 임시대표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랬습니다.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적어도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로저스 대표가 뭘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 야간 택배 혹은 새벽 배송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쿠팡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뭔가 과로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염태영 의원은 택배 야간 근무가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이 로저스 대표가 몇 번 그런 경험 있어요. 자,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나도 할 테니까. 이렇게 그래요? 예. 맞받아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염태영 의원이 바로 로저스 대표가 어제 야간 근무가 이제 주간 근무보다 좀 힘들다 이런 증거는 없다 이런 취지로 답해서 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건데 이걸 같이 하자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태영 의원의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 경영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네. 노동 근로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해봐라. 체험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함께 겪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축적해봐라. 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다라고 사실은 시인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럴드 로저스 대표이사의 태도는 사실 이 장면만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의원의 어떤 질문의 핵심의 문제가 아니고 뚝 하고 같이 해보자 그러면 꼭 같이 나와야 돼. 네. 이런 식의 어떤 되받아침이거든요. 이런 고압적인 어떤 태도가 과연 이 쿠팡의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해서 또는 쿠팡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야간 배송 한번 같이 해보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쿠팡을 대표해서 나오는 이 외국인 대표가 불러온 태도 논란은요. 저희가 한번 오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시작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와 회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출국 금지, 위증, 전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저분이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고 그렇게 이 기회를 쿠팡과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왜 한국 국민들에게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자, 김범석 의장은 안 나오고 저렇게 외국인 대표가 문매를 맡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슬슬 궁금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청문회를 김범석 의장은 보고 있을지요?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범킴이 청문회를 봤습니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킴은 청문회를 보았는지 보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십니다. 네. 그럼 왜 저를 주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봤냐 이 질문에도 저렇게 동문서답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면 좀 진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청문회랑 국정조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청문회는 증인들 불러서 듣는 거랑 히어링이잖아요. 청문회가. 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는 문제가 뭐고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를 뜯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 청문회입은 안 들어오고 국정조사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뭐 이뤄질 수 있겠지만 아직 뭐 여야 소통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제 쿠팡이 또 얼마나 성의 있게 이 조사에 응하느냐가 또 어떤 문제를 규명하는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고 하면 임지혜 변호사 지금 일단 김범석 의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불러낼 수는 있어요, 이 국정조사에는?
일단 여러 단계가 있는데 국정조사에서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뭐 만약 국내에 있다면 적어도 네. 어디 있는지 아니까 집행관이 가서 같이 가자라고까지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김범석 의장은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이니까요. 입국 금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한국에 안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한테 입국 금지 명령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자발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국정조사 카드가 본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쿠팡을 움직일지는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말을 맞아서요. 선물 주고받기에 바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선물을 보낸 사람이요. 퍼스트레이디 뭐 리설주도 요즘 떠오른다는 김주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에게 신년 선물을 보냈다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에요? 바로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보냈다라는 부분은요.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SNS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초상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화가 나카스 사프로노프에게 의뢰를 해서 김여정의 사진을 딱 전달을 하고요. 이 초상화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을 한 이 트럼프 초상화를 그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이때요. 푸틴이 트럼프한테 암살 시도 뒤에 저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주먹 불끈 치켜든 저 사진을 이제 푸틴이 초상화로 만들어서 보냈었고 그때 당시에 반응이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감동했다 이런 후문이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같은 화가에게 이번에는 김여정 좀 그려봐라 이렇게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여정에게는 와 트럼프에게 지금 그 준 초상화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한다면 자신에게 트럼프와 같은 격의 어떤 선물을 주었다라고 북한에서도 인지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로서는 그게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늘 이야기하는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자신이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서 도리어 그것을 의제 표현으로 해서 도리어 당선에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렸던 그 그림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을 하면서 바로 트럼프에게 준 그 화가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화가 이름까지 알리면서 선물을 공개를 한 건데 아니 왜 김여정이에요?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리설주도 김주혜도 아닌 왜 김여정이냐. 오가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뭐냐면요. 바로 네. 지금 저 꽃병 보이시죠? 저렇게 큰 꽃병. 먼저요. 김여정이 바로 러시아에 이 대형 꽃병을 어떤 외교적인 선물로 보낸 겁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꽃병인데요. 먼저 지금 그러니까 김여정의 선물로 추정된다. 저 대형 꽃병 사진도 공개됐는데 김여정이 먼저 저렇게 그 꽃병으로 뭔가 외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저렇게 똑 닮은 그 초상화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먼저 꽃병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화답으로 트럼프한테 초상화를 그려줬던 화가한테 초상화를 또 맡겨서 그걸 준 거군요. 자 그러면 이런 어쨌든 선물 외교로 과시를 하고 있어요. 북러 밀착 언제까지 돼요? 내년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끝날 거냐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승기를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실 이 전쟁의 어떤 승기를 계속 유지해야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로 끝날 테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얼만큼 지금 또 도와주느냐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중요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예 김여정에 준 선물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이런 어떤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북러 밀착이 과연 내년까지도 유지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북한 김정은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상당히 바쁩니다. 무기 자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자랑하고 있는 무기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저 잠수함. 이 이동식 운반대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저기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흡족한 듯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게 김주의 딸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8,700톤급 북한이 자랑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화염을 뿜으면서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이 미사일 보면은 무슨 목표를 정확하게 타깃하고 있고 이거를 폭파시키는 저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거는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자, 김동현 평론가.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의외로 북한은 좀 요란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연말 연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무기들을 연쇄다발적으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구체적인 사거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행 시간으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한 사거리가 이제 1,000km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도 다 사거리에 들어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전략이라는 건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핵탄두.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8,700톤급 네. 이 핵잠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언제쯤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돌연 연말에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또 뒤에서 저희가 이제 풀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신형 고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잘 보면 우리가 만든 엘셈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이제 예, 러시아 쪽에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 발사될 때도 보면 이제 콜드런치라 그래서 네.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내서 점화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나온 걸 보면 한 2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육지 바다 가리지 않고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비밀 병기를 꺼내든 것 마냥 이렇게 작심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어찌 보면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북한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겨냥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기로 한 거 그 소식 듣고 상당히 단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예. 그 북한 아마 이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전격 합의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나와서 북한이 대단히 당황한데요. 왜 당황해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핵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매우 시초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계나 노하우, 네. 소형 원자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걸 만들자고 하면 대단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북한은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 있는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걸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건 대단히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북한 이미 8차 당대 때 몇 년 전에 핵 추진 잠수함 설계를 다 끝냈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영국에 이제 발령받아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외교관 공간들에 어떻게 하면 핵 잠수함 설계도를 좀 구입할 수 없겠느냐. 비밀 지령이 2004년도에 그때 벌써 나왔어요. 2004년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죠. 그래서 그때 그런 지령을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여느 잠수함도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설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저희들도 우아했거든요. 공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구할 수도 없었고 정 구할 수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추 공개한 그런 설계도라도 없는지라는 걸 이제 좀 알아보라는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한 공간에서 이야기하던 제 친구 이름이 이용철인데 좀 야 이걸 좀 내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상부에 보고해서 훈장이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노력하던 찰나에 어떻게 영국 정보 당국이 알았는지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공간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지에 와 있는 다른 무관부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군사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1차 경고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추방한다라고 영국 외무성에서 공식 현지에 있는 북한 공간에 경고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북한은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데 착수했죠. 2004년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태공사님 당시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그 지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뭐 하다가 큰일이다. 왜냐하면 영국 정보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눈치가 빠릅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빌미를 준다면 추방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라는 못하겠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핵 잠수함 설계와 관련한 자그마한 단서도 짊어댔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쨌든 뭐 한 20년 정도 전부터 대단히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바다로 들어가겠느냐. 그때부터 뭐 이미 생각해왔던 거를 괜히 이제 또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렇게 그렇죠. 보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태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이게 사실 북한 내부 민심 달래기라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이제 내년도에 9차 당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차 당대회를 하려면 지난 8차 당대 때와 9차 당대 이 사이에 뭘 했느냐라는 성과물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지 1년이 지나고 정말 사망자도 많이 나고 지뢰 해제하려고 갔다가 9명이 죽어오고 그러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보건대는 필경 러시아에서 돈이 왔겠는데 이걸 다 어디에 썼을까? 이 우문이 왜 생기거든요. 왜 사람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맞으면서 김정은은 이런 군사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심을 향해서 여러분 돈을 제가 다 혼자 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잠수함도 만들고 이런 방사포도 만들고 또 전략 순항 미사일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그저 생떼 목숨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민심 달래기 차원도 대단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 지령 받으셨을 때 핵잠 좀 설계도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지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한은 모든 이제 국가들의 그 나라에 해당한 이제 그 지령들을 계속 이제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비교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이제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자 일단 김대호 평론가 일단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리 거가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난리칠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북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태영호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만 미국이 오케이를 해주면 만들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은 사실 이번에 보여준 이 SSBN 이 전략 원잠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래성을 싼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모형은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한민국은 만들면 정말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약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 영구 사용이 가능한 좀 순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기술 교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에서 20% 정도 농축된 그런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키로는 한 20% 미만을 사용하지 않겠냐.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만든 이제 원전 같은 경우 핵연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외형상으로 네. 우리 장보고 3하고 지금 북한이 만든 전략원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똑같죠 거의. 그렇네요. 뒷부분만 좀 길게 뭐가 이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 걸 좀 뺏긴 것 같아요. 왜요? 해킹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고속 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형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번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물방울형이 아니라 저속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핵잠수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의지 뭐 이런 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 무언가를 둘러보는데 거기에 뭐가 포착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김정은이 무기 공장으로 보이는 데에서 지금 뭐 간부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김정은 얼굴 약간 살 빠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 포토샵 한 걸까요? 저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쓰였냐면 대한민국 것들을 네,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것들을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를 지금 여기서 생산하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것이라고 그러면 난가 싶은데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저게 뭐라고요?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 총궐기하자. 네.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주지. 좀 저렇게 흐릿하게 보여주는 건 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태영 의원님. 네. 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원래 저렇게 해요? 원래 북한은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성명이나 담화문에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문 이런데 저건 군수공장이잖아요. 군수공장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버는 구호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다 바꾼 걸 보면 북한이 지금 헌법도 바꾸고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가기 위해서 내부 선전선동 사업을 위한 저런 구호들까지도 정례의 남조선으로부터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고 또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핵 잠수함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따져볼게요. 이 핵 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로 한번 남북한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대형 잠수함 설계 건조인데 북한 거는 일단 육안으로 우리는 못 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상만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저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잠수함 건조하는 곳을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요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변에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뭐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기자재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정말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측면에 뭔가 긴 게 붙어져 있죠. 그 사진에 보시면 저게 바로 이제 저 옆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소나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뢰 발사관도 보이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잠수함을 건조하는 뭐 선체를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이제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닷밑 속에 들어가면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 선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실제로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500m입니다. 근데 1,500m.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수직 발사관 뒤에 이제 함교 뒤로 보면 10개가 SLBM이 탑재가 되고 지금 앞에는 어뢰 발사관으로 보이는 구멍이 한 6개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원자로가 탑재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원자로를 갖고 있을지도 의문스러워요. 아,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은 보통 저렇게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여지껏 요즘은 사실 인공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눈에 띕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미지수도 많고 과연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저런 고장력강을 북한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나라 힘 안 빌리고 네.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게 돼요. 저렇게 만들 일단. 일단 저 정도까지 기술은 됩니다. 북한의 실제 잠수함 기술은 원래 북한이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네. 심포에 잠수함 건조 공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봉대 보일러라고 보일러. 이건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이 와서 해준 겁니다. 첫 잠수함 공장은 중국이 와서 다 건설해 주고 기술도 이전 받았고 이자 방금 우리 김대현 이제 전문가님께서 평가한 것처럼 일반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보건대는 대단히 불균형적인 잠수함입니다. 함교가 저렇게 크다, 물방울 형태가 아니고 크다는 거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운밀성도 보장 안 되고 속도도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좀 균형에도 맞지 않는 잠수함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핵 잠수함에 대한 원리가 군사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핵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들은 이 잠수함이 핵 보복 타격입니다. 1차로 맞았을 때 핵기지가 다 맞아졌을 때 2차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바다에 넣어두거든요. 북한은 보복 타격 원리가 아니라 북한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일명 칼은 바다에서의 칼은 우리가 만들려는 핵 추진 잠수함이고 전략 핵 잠수함은 방패인데 북한은 반대로 전략 핵 잠수함을 칼로서 공격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함교도 작고 물방울 형태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격 먼저 쓰겠다는 거니까 저렇게 투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북한이 바다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영토가 작고 우리 채널 A 우리 이야기도 하는 이 장소가 북한으로부터 1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영토에서 수도가 가까운 500km 범위 안에 양측의 수도가 있는데 바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포와 공군력과 뭐 장사성포가 다 해결되는데 결국 남북은 다 바다로 지금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을 가해서 진짜 북한의 핵 위협 국가로 보이게 하자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서부터 북한을 계속 따라다니며 추정했다가 공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싸움은 이제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외형만 봤을 때 여기에 그 SLBM 이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지금 보면 10개나 들어간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기형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 전략 원자 SLBM을 쏘는 전략 원자를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급하다 보니까 저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제 세일 뒤에다가 발사관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조금 높았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북한은 SLBM을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m급 되는 이제 SLBM 탑재를 전제로 해서 잠수함을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로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전략 원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항해하다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불안정하게 너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래서 과연 저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 외형만 봐서 이제 뭐 군사 전문가 또 그리고 태영 의원님도 곳곳에서 좀 미흡한 게 보인다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핵잠은요? 우리는 혹시 일단 안 만들었지만 설계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개념 설계는 사실상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마덱스 때 해양 방산 전시회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 업체에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이다 보니까 이 배 모양 자체가 고속을 낼 수 있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배 모양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들 하고 있고 네. 다른 제반 기술도 사실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은 이 원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형을 짚어봤지만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내부겠죠. 네. 자, 내부 중에서 핵 잠수함 완성 체크리스트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김대표 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발전용 원자로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용도 없어요. 발전용도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자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전용 원자로의 시초는 잠수함용 원자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강국이죠. 그 다음에 SMR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시 되는 게 SMR용 원자로를 좀 손을 보면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늘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없지만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가 뭔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들 잘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소형 원자로는 그 크기를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대형 원전들은 전기 발전량이 어마어마해요. 130메가와트 이상 됩니다.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50메가와트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계산했을 때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정도면 돼서 크기를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가 어쨌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까 발전 원자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지금 실제 핵 연료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무기화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원자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어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서는 북한은 대단히 이제 낙후한 상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원자로에서 가장 핵심은 소형,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걸 북한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러시아에서 떼오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페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스페인 앞바다에 러시아 당국 소속에 있는 그 군사 기업의 배가 저거요? 네, 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면 스페인 당국에서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어떤 물건을 싣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저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유르 저 호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그 핵잠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의 덮개가 저기에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배에? 저 배에. 근데 저 배가 러시아 상트페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로에 그 북한의 나선에 들릴 것 같은 그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 원자로 저 덮개가 과연 러시아가 쓰는 게 맞느냐. 북한 들러서 북한에다가 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에 빠진 거 아니냐. 목적지가 북한으로 조사가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면은 아까 뭐 발전 원자로 기술은 없어도 이미 소형 원자로 이거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저렇게 전략핵 잠수함 선체를 공개한 거는 이미 러시아 측으로부터 소형 원자로를 주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고 물론 이미 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고한 담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선체를 공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미 저렇게 공개를 했은 이유가 소형 원자로를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푸틴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걸 공개한 시점이 바로 북한이 핵잠수함 실무로 공개하는 그 무렵쯤입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이렇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 우위를 뚜렷이 확증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걸 보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 만드는데 푸틴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예. 푸틴이 평양 방문을 할 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문을 맺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푸틴은 북한이 하려고 하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성과를 적극 지지하고 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협력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와서 우크라이나 반대에서 싸워주고 있고 네. 러시아의 부족한 포탄이라든가 미사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겠죠. 이걸 북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북한에 하지 못하고 만들 수 없는 걸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건데 그런 담보물도 없이 북한이 저렇게 젊은 군인들과 또 지금 미사일, 방사포탄 모든 걸 보내주고 있다. 이건 비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군수 공장에 나가서 올인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소형 원자로를 가져온 데 대한 보답 혹은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러시아에 이미 약속한 네. 모든 군사 물량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말에도 저렇게 공장을 분주히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은 뭐 러시아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 네.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필요하겠죠. 농축 우라늄이에요. 이거 북한은 사실 우리 이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다 믿어도 돼요? 예, 북한은 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렇게 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 농축 우라늄 시설은 미국 해커 박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농축 우라늄은요 저렇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만 있으면 네. 분리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남북한이 한번 각각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 배치해서 어디에 운용할지도 하나 핵심일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핵잠수함을 우리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만큼 운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탐지력이요. 김대호 평론가. 일단 남북한 탐지력 수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보다 일단 방위 산업 전자 부분에서 강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나라든가 전투 체계를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뭔가 선을 끌고 가죠. 저것도 소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첨단 소나들을 우리 지금 장보고 3는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만든 뭐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전략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는 탐지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잠수함은 또 정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무함이 이제 한미연합 대잠 훈련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잡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음도 적고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들은 지금도 바다의 경운기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바닷속에서 아주 소음을 많이 내요. 막 덜덜덜덜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소리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뭐 먼저 탐지하고 추격 경멸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타격 능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제 타격 능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도 한미 양국의 이런 잠수함들이 사실 북한 해군의 저런 잠수함 기지 앞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가면서 이제 본 건데 네. 뭐 저런 투발 해저 기뢰라든지 신형 중어뢰도 이번 전략 원자에 맞춰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갖고 있군요. 예,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항 기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어뢰고 네. 잠수함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핵심적인 무기인데 저거랑 비슷한데 자항 기뢰는 뭐냐면 항구 안까지 들어가서 기뢰가 바다에 가라앉은 다음에 뭔가 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공격 의도가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자항 기뢰를 먼저 북한 해군의 항구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죠. 이런 것들도 완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취역시켜서 어디서 운영하냐? 자, 추정되는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요. 여기가 심포조선소라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건조시설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자, 얼마 전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그 잠수함이 추정되는 게 저기서 이제 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심포조선소에서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또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마양도라는 저 섬이 있는데 저걸 사실상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잠수함, 북한 핵잠수함이 이제 취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성능이 확실히 되진 않지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전력 안전은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성능이 안 되면 그냥 저 앞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앞에 이제 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잠수함들이 안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자한기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근데 북한이 저런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잠수함이 나왔다 그러면 한미 양국의 수상 전투하면 잠수함들이 뒤쫓아가겠죠. 그리고 SLBM을 쏘려고 했을 때 선제 타격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뭐 남북한이 다 핵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핵잠 공개 의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이틀 뒤 1월 2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